자, 이번 강의는 이제 주택법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강, 4강 입장에 있는 강의가 이제 3강에서 4강이 주택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주택법에 보면 다음은 주택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자, 이게 중요해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건축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도지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단독, 공동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우리가 분명히 언급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자, 볼 수 있겠죠. 벽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고 복도, 계단은 이용 공용 부분 아닙니까? 그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 각각 독립된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그 종류 역시 대통령이 정한다. 맞습니다. 준주택이라는 건 부속도를 제외하고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자, 여기도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주택은 대개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주택과 주택 외와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한다. 그래서 이걸 포함시켜야 되는데 제외란 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다음은 57번 나도록 해봅시다. 다음 중 주택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기관시설이 있어요. 도로, 상, 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 기관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기관시설과 주택단지 안을 갖다 연결한 시설, 이렇게 연결한 시설은 간선시설, 이거는 기관시설.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2번은 됩니다. 그러나 그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봤을 때 대표적인 것은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같은 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의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자,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주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다. 맞죠? 네,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고 도시지역에서 형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주택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강하고 쾌적한, 자, 이건 건강 친환경이죠. 건강 친환경 주택이죠. 에너지 절약형은 우리가 쓸 때 이산화탄소를 갖다 줄이는, 알겠죠? 저탄소 정책, 저에너지, 알겠죠?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조심해야 되겠죠.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로서 그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걸 갖다가 뭐라요? 에너지 절약형이고, 이거는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죠. 1번 틀렸네요. 네, 이거는 했던 것이고 앞서 했던 300세대 했고, 자,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자, 무슨 성이 있어야 돼요? 내구성. 나의 가서 내부 구조를 쉽게 표현, 가변성, 수리의 용이성을 갖고 있는 걸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번. 다음 중 단독주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단독하면 단독이 있죠. 다중 있죠. 하숙집 같은 거. 다가구가 있죠. 연립은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자, 다음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거 그랬죠.
아파트는 주택을 쓰는 층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연립과 다세는 주택을 쓰는 4계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니까 자 여기 다중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니면 할 수 있겠죠. 다음 중 준주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준주택 그러면 자 뭐 했어요? 언어고기 자 오피스텔 그죠?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다중 생활시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다중생활시설. 그 옛날 얘기하면 이게 기숙사, 옛날 얘기하면 고시원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로서의 다중생활이고 500제곱미터 그 미만이면 우리가 이종 근생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구나. 이거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60번 보도록 해봅시다. 60번 보면 주택단지 그러면 주택단지 여기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하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얻은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는데 요 안에 요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럼 도로가 어떤 도로냐에 따라서 주택단지가 나눠질 수도 있고 하나로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보게 되면 주택단지는 나눠서 하나로 된다는데 그걸 갖다 뭐라냐 이 도로가 뭐냐 우리는 앞으로 팔도를 고철 자동차로 돌면 20일 이상 걸린다. 팔도는 지금 도는 사람 간첩입니다. 예정도로서 소유폭이 8m 이상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 일반도로는 20m 이상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철도 자동차 20m 이상 일반도로 되겠죠. 근데 여기 봐요. 계획도로는 예정도로는 8m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다음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에 입주자 등 생활복리를 위해서 공동으로 시설을 말하는데 복리시설은 복리시설, 보고, 경주, 유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이 동사무소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복리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따지면. 그래서 정답 자체는 바로 1번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린 놀이터,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로당, 그렇죠? 이거 말고 경로당 있죠. 주민의 운동시설이 있고, 그렇죠? 주민의 편의시설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자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뭐라고 보시면 복리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죠. 다음은 64번 연간. 그래서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 시행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의 대지 조성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 의무가 없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면 등록 사업자를 고르시오 그러거나 우리가 비등록 사업자를 고르시오 이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간 우리가 보게 되면 20호 20세대를 건설한다. 대지는 1만 제곱미터를 가져간다. 그러면 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비등록자업체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여기 한국토지주택 비등록이죠. 지방공사 비등록이죠. 여기 있는 여기 보시고 토지 소유자 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문제가 요거로 다 보는 게 아니라 요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사업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택조합도 등록 사업자 같이 하면 비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 자체 구성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65번 다음 중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은 복권되지 않았으면 결격사유죠. 부정수표 단수법에 의해서 위반해가지고 금구형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자, 그러면 2년이 지나지 아니했다 하는 사람은 결국 무슨 사유가 되겠죠? 결격사유 되겠죠. 네, 부정수표 단수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해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지났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그러면은 있는 자, 유예 기간 중인 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당연히겠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옛날로 얘기하면 금치단자, 한정치단자 같은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격사유다 알 수 있어요. 다음 6번. 자, 다음 중 주택법 제11조에서 주택조합 설립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거.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청에 조합 설립 인가받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 역시 가서 신고하면 되고 인가받을 필요는 없다. 틀렸죠. 자, 역시 뭐 받으면 인가받은 건 인가받아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 있겠고요. 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으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8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시공할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에 대한 분명히 시공자 책임뿐만 아니라 손배 책임과 같이 져야 된다. 이거 맞죠? 그래서 이겁니다. 다만 여기 중에 신고할 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신고하느냐?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 하겠다. 누가? 직장주택조합이 하겠다. 그때는 먼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인가받은 건 인가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68번. 다음 중 주택법 제14조 주택조합의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 1번 국토장관 또는 시장군수청은 주택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으로 설립인가 받은 시장군수청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주택조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놨습니다. 자, 맞죠? 네, 4번 주택조합은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조합원에게 보고하고 조합원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받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과를 갖다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고받고 이걸 인터넷에 게재해서 일반인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8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대통령이 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이상의 면적 이상을 대중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자, 대개 보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하시면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단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일 수도 있고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
또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선 대통령이 정하는 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 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나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 복리시설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될 필요가 없다. 아니죠.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3번이 틀렸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알 수 있습니다. 네,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뭐한다? 고시.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준 내용을 고시라고 한다. 알 수 있겠죠. 정답 3번. 69번. 다음 중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사업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한다. 맞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사업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맞죠? 그 다음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이용권 확보는 아니죠.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80% 얻었다. 나머지 20%는 바로 매도 청구할 것 같다. 얻지 않아도 돼요. 국가지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인 지방공사 같은 건 얻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얻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가서 여기 4번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모르다 시가로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청구? 시가로. 그럼 미리 3개월 이상 미리 협의를 하고 알겠죠? 거기에서 할 때 매도 청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70번 나오도록 해봅시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 결정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하는 대지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걸 확보했어요. 나머지는 매도 청구한다. 그럼 당연히 가능한 거 맞습니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됩니다. 그 다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지방공사가 할 때 가능합니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담보권, 저당권을 이걸 갖다 뭐 해야 되겠어요? 확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체는 다 담보권에 해당하면 안 되겠죠. 담보권을 다 없애야 되겠죠. 저당권을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7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에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선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인 토지 출입을 통해서 가져오는데, 자, 타인 토지를 사업 목적으로 이용 개발하는 건 안 되죠. 일단은 가져가기 위해서 조사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죠. 도로 적치장, 임시 도로를 쓴다든가, 타인 토지 출입한다든가, 장애물을 일시 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외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역시 똑같은 70번도 같은 의미니까 한번 쭉 정리해 봤을 때 틀린 의미를 봅시다. 국가지단체, 지방자치, 한국토지, 지방공사의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 측량을 하려는 경우에 또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필요한 경우는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이게 포인트죠.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토지나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고 맞죠. 자, 손실 보상은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 입은 자 아니죠. 응? 우리가 봤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손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그 보상에 관해서는 누가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아셔야죠. 그래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해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거 보세요.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분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고 아니죠. 일단은 재결부터 하고 재결하지 않을 때 가서 손해배상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을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하든 어쨌든 재결 신청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협의하려면 재결 신청한다 이런 말씀. 정답은 바로 4번이구나 알 수 있어요. 다음은 73번. 다음 중 주택법상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거. 도로상은 지방채 고유사무죠. 우체통 국가죠. 그렇죠? 그러나 전기, 가스, 통신을 공급하는 자, 가스 공급하는 자. 자.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2분의 1을 갖다 5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4번이 틀렸죠. 공급하는 자가 해야 되겠죠. 74번. 다음은 주택법상의 주택의 건설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1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 부대시설, 봉시설을 포함해서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설계된다. 맞는 얘기죠.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 거 당연히 맞죠. 하나의 건축물의 도시형 생활주택, 그 밖의 주택을 복합적으로 건축. 자, 원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끼리도 원래 같이 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는 가능한 거고, 다만 원룸형과 85제곱미터 기점으로 해서 80m 초과하는 1세대를 같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과 그 도시형 생활 아닌 주택은 같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말은 맞는 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형 주택은 세제 행정상 혜택 지원해 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은 75번. 다음 중 주택법상의 주택 건설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못한 것. 국가 지원체는 사업 주체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나 시공을 결합하여 발주하거나 분리하여 발주하는 아니죠. 우리는 결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고 대형 공사의 경우는 일정한 경우는 이제 분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틀. 그다음 사업주의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에 법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받아 국토교통청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 공급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개 원활한 환기를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건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다음은 67번. 주택법상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에 대해 설명을 바르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 시장건축시장자의 리모델링 허가를 한 때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자 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의 전원법에 따라서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누가 지정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에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리를 교체하거나 그 감리단에서 1년 범위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맞죠. 사업 주체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당사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죠. 당연히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틀렸네요. 4번 국토교통망은 계약을 체결하나 사업 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 표준 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77번. 다음은 주택법상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감리자는 업무 수행 사항으로 국토를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해야 된다.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를 발견한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을 통지하고 3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다. 틀렸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 지체 없이 가정을 만들죠. 근데 이거는 7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며칠 내? 7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내용 중에 보면 자,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감리자에게 공정 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를 요청할 수 있는 거 맞고 밑에 있는 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정 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련이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부실하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말소하거나 면허정지, 자격정지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 요청하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어요. 날짜가 틀렸죠. 분명한. 다음 78번. 다음 중 주택법상 주택의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얘기는 여기 주택법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로기준법상 내용이죠. 더 이상 딱 볼 거 없네요. 자, 1번 아닙니까? 설계대로 맞게 하는지 또 건축자재인지 아니면 가서 마감 제품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리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감리자에 관한 내용이죠. 잘못된 것 그랬죠. 자, 이거는 우리가 딱 봐도 여기 있네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실태 점검 결과 감리 업무의 소홀히 확인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할 수 없죠. 감리자도 교체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리자도 교체할 수가 있다는 거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 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뭐라 그러냐. 자, 이걸 입주자저축이라고 했죠. 당연히 입주자저축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주자저축이라고 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일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그랬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또 경제자유계에서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심의 의결한 주택,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특구 내에서의 건설하면서 50층 이상이나 150m 이상인 것 당연히 적용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적용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공택지는 적용받아야지 오늘날. 그렇죠? 정답 1번이다. 오늘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8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받는 때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시할 사항이 아닌 것. 그래서 공택지. 그럼 택지비, 공사비, 직접 또 간접 그렇지만 광고비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택지비, 공사비, 간접 그다음에 국토교통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답은 4번이란 거 잘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83번 다음은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은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 분양가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국토교통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에 의견을 드려야 한다. 미리 의견 드립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 다음 국토교통장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공고하고 시장군수한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거 맞죠? 국토교통장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주거정책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심의를 거쳐서 알겠죠? 그래서 그 해제해야 되겠죠. 심의를 거쳐서 해제한다. 거칠 필요 없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8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서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 자, 해당 주택의 대지에 대해 보존행위는 뭐 가능한 거 지금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걸 갖다가 소위 매매하거나 양도 이런 게 문제될 거 아닙니까? 일본이 아닙니까? 응? 나의 저당, 또 등기대 임차권, 매매, 증여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죠.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85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다음은 주택법상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1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입주 가능할 이후 60일까지 해야 되겠죠. 자, 1번 틀렸네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승인 신청일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요 사이 여기서도 요 사이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라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대지 또는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한 압류 가치분 내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는 있죠. 자, 국가가치단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 3번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동시에 하고 건설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을 동시에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부기 등기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에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한 경우에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을 하는 경우는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 그래서 아주 틀린 건 1번이 틀렸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는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맞는 편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나가고 다음 강좌는 이제 주택법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